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하얀 국화꽃이 둘러싼 영정사진 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선영. 남편의 마지막 사진 앞에서 선영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죠. 주변 조문객들은 조용히 그녀를 지나쳤어요.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헌신했대. 그 말에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하지만 그 순간 장례식장 한쪽에 있던 또 다른 여인이 선영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짙은 주름이 선한 얼굴 위에 선명히 새겨진 70대 여성. 그녀는 김정희였어요. 죽은 박영진의 형수였죠. 정희의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속에는 낡은 약봉지와 처방전이 들어 있었고 그 사이로 반쯤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약은 처방되었지만 남겨졌고 그것들은 이제 증거처럼 느껴졌죠. 정희는 속으로 중얼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이 약만 먹였더라면 정말 살았을 텐데. 그녀의 시선은 다시 윤선영에게 향했어요.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그녀는 모든 감정을 숨긴 얼굴로 조문객의 인사를 받았어요.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슬픈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그 장면이 전환되었어요. 병원의 복도,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영은 벽에 기댄 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선호 씨, 이젠 다 끝나가요. 조만간 서류 정리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 말 끝에 입가에 스친 미소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어요. 그 미소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위로였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의 표시였을까요? 그 순간 다시 장례식장. 김정희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고 바닥에 흩어진 약들이 조용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어요. 조문객들은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정희는 천천히 약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흑백처럼 발해가며 사라졌어요. 이야기는 그 미소의 기원을 묻기 시작해요. 그녀의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감동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3년 전 봄이었어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는데 남편의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어요. 신문 대신 손에 쥔 건 종이 서류 몇 장이었어요. 흰 종이 위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채권 압류 통보서. 그날 이후 집 안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화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뜰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죠. 박영진 대표님 되시죠? 빚변제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귓가를 찔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전화를 끊고 담배를 물었어요. 식탁 위엔 밥이 식었고 TV에서는 뉴스 소리만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집. 그 안에서 저는 매일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은행에 갔어요. 계좌를 정리하고 남편 명의의 대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잔액 1억 4천만 원. 이자율 연 8.6%.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자 납입이 3개월 이상 밀리면 부동산 담보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은행을 나오는데 바람이 너무 차가웠어요. 손에 쥔 종이가 찢어질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계산기 소리가 리듬처럼 들렸어요. 딸깍, 딸깍, 딸깍. 하지만 그 리듬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여보, 식사라도 해요. 지금 먹을 기분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어요. 밤이 되면 남편은 밖으로 나갔어요. 술집인지 거래처인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서로의 상처만 깊어질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남편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고 웃음은 사라졌어요.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그 사람의 벽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안이 완전히 조용하던 새벽이었어요. 방문이 살짝 열리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어요. 책상 위엔 다 마시지도 못한 술잔 하나와 빨갛게 밑줄 친 부도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 돈을 벌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부터였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마트 계산원, 빌딩 청소, 하루 세 군데를 돌며 일했어요. 손끝이 트고 무릎이 퉁퉁 부어도 괜찮았어요. 단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밤 10시에 돌아오면 남편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계산기 대신 병원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이거 뭐야? 어제 병원 다녀왔어. 그냥 피곤해서 검사 좀 했지. 그 말은 너무 평범했어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며칠 뒤 남편은 회사 동료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돌아오던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참 쉽게 가더라.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이 쓰러졌어요. 갑자기 가슴을 쥐고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손끝으로 남편의 얼굴을 쓸었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순식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을 때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심근질환이에요. 다행히 초기라서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관리만 꾸준히 하시면 괜찮아요. 약만 잘 먹으면 괜찮아요. 그 말이 그날 제 귀에 가장 또렷하게 남았어요. 희망 같았지만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어요.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 밖으론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 사람의 얼굴은 유난히 하얘 보였어요. 산소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결국 이렇게 됐네.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버티지? 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병원 창문 너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끝의 시작일지도 몰라.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전화가 울렸어요. 익숙한 번호였어요. 예전 회사 후배 이선호. 누나 잘 지내세요? 그냥 그래. 요즘 좀 힘들지. 남편분이 아프다면서요. 치료비가 많이 들겠네요. 응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지. 혹시 모르니까 보험 같은 건 들어두셨어요?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녔어요. 치료비, 대출, 병원비, 약값. 남편이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한 숨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아주 느리고 조용한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거요. 퇴원 후 며칠간은 정말 조심했어요. 남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는 곁을 따라 붙었고 약 시간이 되면 알람을 맞춰두고 챙겼어요. 아침이면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고 심장약과 영양제를 나란히 놓아두었죠. 남편은 말없이 약을 삼켰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저희의 유일한 대화였어요. 고요하고 무난한 하루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제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걷는 속도조차 조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한없이 느리고 무기력하게만 보였어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고 버거운 거더라고요. 그날 이선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안부 전화였어요. 누나, 남편분은 좀 나아지셨어요? 응, 약만 잘 먹으면 된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 같은 거 더 들어두는 건 어때요? 그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죠. 그래서 그날 밤 청약서를 한 장 받아봤어요. 처음엔 치료비 보장형이었어요. 하지만 문장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 다른 선택지도 눈에 들어오더군요. 질병 사망 시 보장, 지급 시점 의료 사망 판정 후 30일 이내, 단 고의성 제외. 저는 한참을 그 단어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졸고 있었어요. TV 소리와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섞여 있었죠. 그 모습이 평온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더덥고 쓸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을 챙기면서 심장약을 따로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영양제와 진통제만 건넸어요.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약을 삼켰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뭔지는 그때도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 미소였어요.
여보, 괜찮아? 응, 좀 피곤하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좀 쉬어요. 점심 무렵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눕고 저는 부엌에서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서랍 안에서 남편의 약을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어요. 이걸 다시 줄까?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다시 이선호에게 연락했어요. 선호 씨, 아까 그거 그 보장형 가능하겠죠? 그건 좀 조심스러워요. 누나,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혹시 모르잖아. 나중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더 힘들잖아. 그 말에 선우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보험 청약서, 사망 보장 포함, 의사의 안정적 진단 소견 필수. 저는 그걸 출력해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뿌듯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계획. 그게 꼭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같았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심장약을 서랍에 넣고 영양제만 건네는 일을 반복했어요. 남편은 점점 더 피곤해했고 자주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그 말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요즘 날씨가 좀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정리됐어요. 저녁 무렵이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불을 다리까지 덮고 숨을 크게 내쉬는 남편. 그 모습이 서서히 멀어지는 그림자 같았어요. 그림자는 말이 없어요. 그저 천천히 사라지죠. 제가 바란 것도 그런 거였는지도 몰라요. 소리 없이 누구의 원망도 받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조용히 사라지는 결말. 그리고 저는 그런 결말에 작은 안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자기기만일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저는 매일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듯이. 퇴원하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꽤 괜찮아 보였어요. 정해진 약을 잘 챙겨 먹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어요. 병원에서도 안정기라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그 단어가 저한테는 이상하게 불안하게 들렸어요. 안정기라니 그건 곧 다시 불안이 올 수도 있다는 뜻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존심이 강했어요.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무엇을 알아서 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심장 쪽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게 잘 버틸까 모르겠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약만 잘 챙기면 된다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약을 챙길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서랍을 열면 심장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복용 1일 2회, 식후 30분. 그 문장을 매일 읽으면서도 약을 꺼내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남편이 약을 삼키는 걸 보고 있으면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건 동정도 불쌍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나지 않는 피로감 같은 거였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상태면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평생이면 어떡하지? 약가, 병원비, 생활비 이걸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선우였어요. 누나, 남편분 상태는 좀 어때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누나, 보험 그건 생각해 봤어요? 그 질문에 머릿속이 멈췄어요. 며칠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묘하게 달리 들렸어요. 마치 저를 위한 출구 같았어요. 선호 씨, 사망 보장 쪽도 가능해요?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건 좀 민감해요. 의료 기록도 정리해야 하고 나중에 조사 들어오면 귀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대비 차원이에요. 뭐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거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프린터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보험자 박영진, 보장 유형 질병 사망형, 보험금 지급 조건 의학적 사망 판정 후 30일 이내.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명을 했죠.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마치 선을 하나 그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돌아갈 수 없는 선. 이선호를 만난 건 이틀 뒤였어요. 작은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그는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누나 여기. 서류 다 준비됐어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응. 고마워요. 이건 조금 무거운 일 같아서요. 그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선호 씨, 나도 알아요. 근데 우리 이제 너무 벼랑 끝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내리깔았어요. 집에 돌아와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뭔가 정리된 것 같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졸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손에 약 2알이 들려 있었죠. 영양제와 진통제. 심장약은 여전히 서랍 속이었어요. 여보, 약 먹어요. 응. 남편은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물을 삼켰어요. 그의 목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자니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더 피곤해했어요. 걸음이 느려지고 말수가 줄었어요. 하루는 식탁 앞에 앉아 말했죠. 몸이 무겁고 어지럽네. 요즘 날씨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미는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며칠 후 보험사에서 승인 문자가 도착했어요. 계약 성립 완료. 피보험자 박영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모든 게 현실이 됐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서랍 속의 심장약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 약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되돌릴 수도 있었고 모든 걸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서랍을 닫았어요. 닫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남편이 숨을 고를 때마다 그의 고통이 제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무감각이었어요. 마치 모든 감정이 닳아버린 사람처럼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는 계속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자연사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듯 되뇌이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조금 더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숨소리도 약봉지의 바스락거림도 이제는 그저 배경음처럼 들렸어요. 그게 평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평온 속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세상에서, 그리고 제 자신에게서. 남편이 약을 챙기지 않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챙겨주지 않았던 거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날부턴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남편은 늘 피곤해했어요. 식탁에 앉으면 밥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셨어요. 숨이 찬다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자는 제 말을 늘 피했어요. 괜찮아. 그 정도야 늘 있던 거야. 그 말이 이제는 제게 면죄부처럼 들렸어요. 그날 아침 형님이 찾아왔어요. 김정희, 남편의 형수이자 오래된 가족 같은 사람.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죠. 예, 영진이는 좀 어때? 그럭저럭요. 요즘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 근데 약은 잘 챙겨줘야지. 이 사람 심장이 약하다면서.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 사람이 약을 싫어해서요. 제가 억지로라도 먹이려는데 하도 고집이 세서요. 그래도 챙겨야지. 이런 건 미루면 안 돼.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식탁을 둘러봤어요. 그때 시선이 약봉지에 머물렀어요. 봉투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한참 전 날짜였어요. 형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이거 다 옛날 약 아니야? 아, 그건요. 제가 그냥 버리려고 모아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봉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이런 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야. 그날 이후로 형님은 자주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은 약 챙겼어? 그럼요, 잘 챙겼어요. 하지만 매번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콕 찔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병원 간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박영진님 약 복용 기록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다니요? 기록상으론 약이 정상적으로 처방됐는데 약국 수령이 너무 적어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게 요즘 몸이 좀 좋아져서 약을 줄였거든요. 그래도 담당 의사랑 상의는 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서랍을 열어봤어요. 심장약 봉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끝으로 하나씩 만져봤어요. 종이 재질의 표면이 거칠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며칠 후 형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날은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형님은 조용히 들어와 식탁에 앉았어요. 선영아, 나 간호사한테 들었어.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어요. 뭐려? 약 기록이 안 맞는다면서. 아, 그건 그냥 오해예요. 그래. 오해라면 다행인데 내가 보기엔 뭔가 좀 이상해.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들렸어요. 형님의 눈빛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다 챙긴다면서? 그런데 약이 왜 이렇게 남았어? 그건 내가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선영아, 형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너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형님, 그런 걱정 마세요. 그냥 제가 좀 지쳐서 그래요. 형님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선영아, 사람은 너무 지치면 판단이 흐려져. 알지?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어요. 형님이 돌아가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낮잠에서 깨지 않았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약봉지를 바라봤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선호였어요. 누나,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요. 그냥 형님이 잠깐 왔다 갔어요. 형님이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사람 눈치 빠르잖아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한테 뭐 조심하란 거예요? 그냥 누나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호 씨? 아니에요. 그냥 조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내 마음속까지 꿰뚫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조용히 물컵을 채웠어요. 투명한 물 안에서 알약이 둥둥 떠다녔어요.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그때 문득 형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너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제 마음도 어딘가로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무겁고 서늘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요. 다음 날 아침 형님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아, 나 잠깐 들를게.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약봉지, 서류, 물컵, 보험 청약서, 모든 게 내 흔적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걸요.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숨을 수도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어요. 형님이 서 있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의 옷가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엔 그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 이제야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끝났구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형님이 다시 왔어요. 검은 외투를 입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정리 좀 됐어? 네, 뭐 대충요. 그래. 사람 일이라는 게 남는 게 이런 거더라. 형님은 식탁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데요?
그날 내가 들고 다니던 약봉지. 병원에서 주운 거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왜 거기에? 나도 모르지. 근데 좀 이상하더라. 날짜가 죄다 옛날이야. 형님은 조용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달 전의 약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은 그대로 남은 약들이었죠. 선영아, 이건 왜 버리지도 않았어? 그냥 정리하려고 뒀는데. 약국 영수증이랑 병원 기록도 안 맞더라. 형님, 그건 제가 바빠서. 바쁘면 기록이 틀려? 아니면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확신이었어요. 형님,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그래. 그럼 이건 뭔데? 형님은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을 펼쳤어요. 그 위엔 날짜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서명한 보험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요. 이거 당신 서명 맞지? 그건 사망보험금 1억. 계약일 첫 쓰러진 날.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형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선영아, 나 너 처음 봤을 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어. 영진이 고생할 때도 꿋꿋했잖아. 근데 이건 뭐야? 형님, 제발. 제발. 이제 와서 제발이야? 이건 사람 일 아니야. 그 순간 눈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말라버린 기분이었어요. 형님은 봉투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이제 이거 그냥 못 넘겨. 이건 경찰이든 보험사든 확인해야 해. 그 말에 본능적으로 손이 나갔어요. 형님, 안 돼요. 이제 늦었어. 그 순간 형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너 진짜 뭘 한 거야? 그 한마디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형님이 나간 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 약, 종이, 그리고 제 이름. 모든 게 너무 선명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불을 끄고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보험조사팀입니다. 윤선영 씨 되시죠?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영진 씨 사망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무슨 확인이요? 최근 계약 내역과 사망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서요.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직접 방문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에 땀이 났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앉아 있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아직 남아있는 약들이 있었어요. 처음 약을 꺼냈을 때처럼 봉투는 그대로였어요.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약들이 증거가 됐구나. 병원 진료 기록, 약국 영수증, 보험 계약서, 모든 퍼즐이 제 이름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의 시선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린 것 같았어요. 괜찮아. 당신 잘했어. 그 말이 환청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이제 나를 향해 되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형님이 떠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저를 완전히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침이 와도 눈을 뜨기 싫었어요.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빛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났는데 왜 나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을까? 형님이 남기고 간 약봉지와 서류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누군가 그걸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누구든 보험사든 경찰이든 형님이든 이제 그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진동이 멈췄을 때야 비로소 안심이 됐어요.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마르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입술이 말라붙어서 웃을 수도 없었어요.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밤이면 환청이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선영아, 이제 그만 괜찮아. 그 말이 위로였는지 꾸짖음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날 밤 서랍을 열었어요. 심장약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걸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식었어요. 그 약이 처음엔 구원이었고 나중엔 죄였어요. 내가 그걸 버렸다면 지금 달라졌을까? 아니면 결국 같은 결말이었을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 대답했어요. 이미 선택했잖아.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어.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순간 그가 바라보던 내 얼굴도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피로했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차라리 나를 원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믿고 갔어요. 그 믿음을 배신한 건 결국 나였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그 찬 공기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손에 쥔 약봉지가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나는 그걸 천천히 열었어요. 손끝으로 약 하나를 만졌어요. 차가운 감촉. 그게 내 죄의 온도였어요. 그 순간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이제는 반대로 들렸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집안은 여전히 같은 냄새였어요. 숨 쉬는 공기조차 무거웠어요. 형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글씨로 적힌 몇 줄. 선영아, 진심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길 바라지 않아. 그래서 이걸 경찰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너 스스로 말해. 편지를 읽으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나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있겠지만 나는 매 순간 이 순간을 다시 살아야 했어요. 밤이 되면 남편이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손끝으로 그 온기를 느끼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몰랐죠.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날 이후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막아도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계속 들렸어요. 새벽녘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손이 떨려서 한 줄 쓰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을 쓰면서 조금은 숨이 쉬어졌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서랍을 닫았어요. 약봉지는 그대로 두었어요. 이제 그것은 약이 아니라 내가 끝내 짊어져야 할 증거였어요. 방 안이 서서히 밝아졌어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나를 깨웠어요. 이제는 숨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무너져도 괜찮다고. 그날 아침 나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말했어요. 형님, 나 이제 얘기할게요.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났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 울음 속에는 죄책감도 슬픔도 그리고 아주 작은 해방감이 함께 있었어요. 법정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는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내 발밑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였어요.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앉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판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피고 윤선영 씨, 증언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 말이 내 귀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법정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 같았어요. 증언석에 앉으니 판사가 물었어요.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약을 안 먹고 있다는 걸. 법정 안 공기가 멎었어요. 검찰 쪽에서도 변호사 쪽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서워졌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연장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약을 일부러 누락하신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형님, 김정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방청석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울음 같은 게 섞여 나왔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약을 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게 죄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그게 해방 같았어요.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선호 씨와 공모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제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마치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법정의 소음이 아니라 제 안의 벽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남편을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이 끝나길 바랐어요. 그게 죄라면 제가 다 짊어질게요.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냉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한 인간으로서
나를 보고 있는 듯 했어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정의 미소였어요. 남편은 저를 믿었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였어요. 그 믿음을 내가 저버렸어요.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건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검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움은 없었어요. 그건 연민이었어요. 판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윤선영 씨, 법은 당신의 죄를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스스로를 심판한 것 같군요. 그 말이 끝나자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이 터져 나왔어요. 그건 울음이었어요. 3년 동안 멈춰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마지막으로 지었던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나를 용서하는 미소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어요. 판사는 판결을 미루고 임시 명령을 내렸어요. 보험금은 사회복지재단으로 귀속합니다. 피고는 형량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받습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벌보다 더 무거운 용서라는 걸 알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복도 끝에서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영아. 그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돌아보니 형님이 서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나를 안아줬어요. 이제 됐다.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끊어질 듯 했어요. 그동안 얼어있던 가슴이 서서히 녹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그 빛이 처음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 빛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죄책감은 사람을 묶어두지만 고백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걸요. 몇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안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한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노인분들께 약을 챙겨드리고 차를 끓여드려요. 약의 냄새가 아직도 낯설어요. 하지만 이젠 그 냄새가 무섭지 않아요. 손에 알약을 쥘 때마다 남편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삼켰던 약, 그 약을 제가 빼놓았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손끝을 스쳐가요. 이젠 그때처럼 숨기지 않아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해요. 이제 잘 챙겨 드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노인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웃어요. 손이 따뜻하네, 아가씨.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어져요. 형님은 가끔 찾아와요. 여전히 조용한 분이에요. 그날처럼 검은 외투를 입고 마당 벤치에 앉아요. 이젠 괜찮아 보여. 네, 덕분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형님은 늘 그렇게 말해요. 그 말 속엔 용서와 안도, 그리고 작별이 함께 담겨 있어요. 이젠 그 사람도 나도 과거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아요. 보험금은 사회복지재단으로 넘어갔어요. 그 돈이 누군가의 약값으로 쓰인다고 들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게 아마 남편이 원했던 마지막 형태의 구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가끔은 요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남편의 그림자가 문득 스쳐요. 그때마다 멈춰서서 중얼거려요. 당신 보고 있죠?
바람이 살짝 불면 창문이 흔들리고 커튼이 들려요. 그 움직임이 대답 같아요. 이제 저는 그 사람의 미소를 다르게 기억해요. 그 미소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였어요.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요. 밖에는 요양원 정원이 보이고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비쳐요. 그 빛 속에서 남편이 제게 말하는 듯해요. 이제 괜찮아, 선영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아요. 세상은 조용하고 마음은 잔잔해요. 이제야 진짜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용서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 미소가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건 더 이상 죄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작은 빛이에요.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